감소하고 무역 수지는 13개월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버팀목이던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4% 급감했습니다. 강남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이 역할을 나눠 2, 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일부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어 추가 공범과 청부살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27도를 기록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따뜻한 기온에 봄꽃이 일찍 개화하면서 전국 곳곳에 벚꽃 명소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지 닷새 만에 같은 혐의로 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구속됐습니다. 남 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자원이 없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아침부터 걱정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2월에 이어 3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계속된 뒷걸음입니다. 그나마 감소폭은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하지만 무역 적자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수출 성적표를 정수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6% 줄어든 55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줄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좀 부진하고요. 반도체 업계의 공급 과잉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반도체 말고도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도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도 둔화되면서 수출 비중이 컸던 중국과 아세안으로의 수출 감소도 뚜렷했습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줄긴 했지만 수출 감소폭이 더 큰 탓에 무역 적자는 46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적자폭은 개선되고 있지만 13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적자가 난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6개월 만에 수출 규모가 550억 달러를 돌파하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지만 반도체 부진 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수출이 힘을 못 쓰는 것은 반도체 부진과 대중국 무역 적자 탓이 큽니다. 이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도 어둡기만 합니다. 반도체 감산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려 업계의 셈법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는 지난 30년 동안 흑자였지만 올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월까지 대중국 무역 적자만 51억 달러. 이런 추세라면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연간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중국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인 탓에 3월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4.5% 줄었습니다. 수요는 줄었고 재고는 늘면서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까지 겹치며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앞으로는 그 이상의 기술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은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기업 3개가 엄청난 공급을 한다면 가격은 계속 내린다고 삼성의 결정을 꼬집었습니다. 반등 시점도 불투명해 이대로 가면 반도체 가격 폭락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는 삼성전자 3조 7천억 원, SK하이닉스 4조 원대로 예상되는 상황. 반도체 부진의 수출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에서 흑연 같은 소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이 배터리 관련 부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 논란은 해소됐지만 그래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혜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줘 우리나라와 유럽 등은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We must take action to rebalance the playing field where the IRA and other measures create distortions. 미국은 어제 보조금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오는 18일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은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 가공하면 되고 배터리 부품 요건에서 구성 소재가 제외돼 한국산 소재도 보조금 대상입니다. 우리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이 원자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만들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과제도 남았습니다.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 하고 내년과 내후년엔 중국산 등 외국 우려 기업의 부품과 광물도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핵심 광물의 80%가 중국산입니다. 핵심 광물을 확보를 한다거나 하는 경제 안보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서로 부상이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업계의 요청이 대체로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상정됐죠.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 물타기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사위 캐스팅 보트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주당은 4월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는 전부 다 심사를 완료를 해서 4월 13일 본회의에는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야당은 대장동 의혹 전반을 수사 범위에 넣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내용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도 법사위에선 일방통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데다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사용한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법사위에선 쓸 수 없고 법사위를 건너뛴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엔 정의당이 부정적입니다. 남은 방법은 검수완박법 당시 사용한 안건조정위원회 개최인데 안조위 캐스팅부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올스탑 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특검을 남용할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괘씸합니다. 조 의원은 일단 6월까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 50억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공방만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국정농단 수사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박영수 전 특검은 국민특검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박영수 전 특검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죠. 지난해 11월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 차량을 얻어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이번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은 권영석 기자가 국민특검의 추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의 총지휘자로 임명됐습니다. 결코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70일간의 수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를 입증했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뢰와 지지를 한몸에 받으며 한때 국민특검으로 불리웠지만 2021년 7월 그의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특별검사직을 내려놨고 336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립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50억 클럽 논란에 대한 것도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지난달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재가동한 이후 박 전 특검은 자신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당하며 강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고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대장동 팀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기로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거나 금품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그의 주장대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고 가짜 국민특검이었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성이 납치된 뒤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피의자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3개월 전부터 미행을 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의자 일부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가고 검은 외투에 모자를 쓴 남성은 경찰관들에 둘러싸여 골목길을 내려옵니다. 4시간쯤 뒤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경찰 승합차가 출동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일당 3명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여성이 소유한 가상화폐 등 재산을 노리고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직장 동료와 대학 동창으로 만난 3명은 피해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은 뒤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3개월 전부터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과정에선 차량을 바꿔 타고 현금만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대실로 오셔가지고 1시간 남짓 머물다 가셨어요. 항공 결제했고 5만 원권. 아이고 제가 3만 원 내드렸고. 피해 여성을 직접 납치한 2명은 여성과 어떠한 인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납치를 의뢰한 남성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당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민주화 열사들이 많이 묻힌 모란공원에 오늘 이장됐습니다. 박 전 시장 묘소는 전태일 열사 바로 뒤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설묘역이라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가 장소인 만큼 또 박 전 시장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있는 만큼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족들이 합장하고 감정이 복받친 강난희 여사는 눈가를 훔칩니다. 경남 창녕에서 경기도 모란공원으로 옮겨진 박 전 시장 묘소 앞에서 안장식이 열린 겁니다. 박 전 시장 가족들은 언론의 관심을 의식한 듯 오늘 새벽 이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직원 여직원들 출근 전에 다 끝나신 것 같아요. 8시 전에 하신 것 같아요. 이곳은 사설묘역이라 유해 안장에 대한 조건은 따로 없지만 민주열사 200여 명의 묘역이 모여 있습니다. 고 박 전 시장의 묘소도 이곳 전태일 열사 묘소 바로 위쪽에 마련됐습니다. 여당에선 즉각 박 전 시장을 민주열사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비판이 쏟아졌고 성범죄자로 판명난 박원순 전 시장의 묘소를 옮기는 것은 민주화 성질을 모독하는 일이며 정의당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고 박원순 시장 묘소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이장 유감입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서실 직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박 전 시장 유가족은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에 손을 댔고 남 씨는 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마약 뉴스를 전하는 빈도가 심상치가 않은데 마약 문제는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회색 운동복을 입은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입니다. 남 씨는 취재진에게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다고 대답했지만 구매 경로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구매하셨습니까? 피의 사실 모두 인정하세요? 수원지법은 오늘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 용인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붙잡혔지만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닷새 만인 지난달 30일 성남 거주지에서 또 필로폰을 투약했고 이상한 행동을 하다 이번에도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두 차례 모두 거주지에서 필로폰 투약에 쓴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마약을 구매한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 씨는 2018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기습 사면으로 이번 한 주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죠. 비난 여론에 사면 결정을 철회했지만 그 뒷맛은 참 씁쓸한데요.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문화스포츠부 이다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축구협회가 비리 축구인 100명의 사면을 발표한 시점부터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네, 이 지난달 28일은 우루과이와의 친선 평가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축구협회는 경기 시작 1시간 전 이사회 사진 한 장과 함께 이 축구인 화합을 위한 축구인 100인의 사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저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아주 당황스러웠는데요. 정확히 5분 뒤 우루과이전 선발 명단 라인업이 발표됐습니다. 이 선발 라인업은 모든 축구 팬들의 눈길이 쏠리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자연히 사면 관련 내용은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네, 발표 시점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이 사면 사실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 당시 이사회에서 이 프로축구 연맹 측이 이런 결정에 우려를 표했지만 이 토론이나 표결 등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은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축구 팬들은 이영표와 이동국 등 이 선수 출신 부회장들도 침묵을 지켰다는 점에서 조금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관련 기관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네, 사실 이번 일로 가장 당황스러웠던 곳은 대한체육회였습니다. 이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의 상급 기관으로 이 체육회 규정에 사실 사면은 없습니다. 이 축구협회는 사면권의 발의는 대한축구협회장의 고유 권한으로 이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는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24조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 체육회는 사실 이 규정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4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조항을 별도로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네, 결국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축구 팬,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과는 했습니다만 철회 발표도 참 일방통행이었다면서요? 네, 사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 정몽규 협회장의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 발표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기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누가 왜 이런 일을 기획했는지 또 100인의 명단에 누가 포함됐는지 등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일단락시키려고만 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정리하는 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 간의 불화설이 제기돼서 이 축구 팬들은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네, 이 대표팀보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는 폭탄 발언으로 내용을 치른 김민재가 이 주장 손흥민의 SNS 계정을 차단해 불화설이 제기됐었죠. 김민재는 오늘 소속사를 통해서
흥민이 형을 오해했다. 따로 연락해 사과했다며 대표팀 내 불화설을 진화했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이후 우리 한국 축구에 봄이 오나 싶었는데 다시 겨울로 회귀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봄인지 여름인지 모를 날씨였습니다. 25도를 웃도는 때이른 더위에 벚꽃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봄꽃 축제가 열리면서 전국 곳곳에 나들이 객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임서인 기자, 벌써 벚꽃이 만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며 이곳 윤중로엔 벚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교통 통제까지 이뤄지면서 주말을 맞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신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새로운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해방도 들고 서강대교 남단에서 여의 2교로 이어지는 벚꽃길 1.7km 구간의 교통통제는 오늘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일 정오까지 계속됩니다. 때이른 더위에 서울의 벚꽃 개화일이 평년에 비해 14일 앞당겨지며 관측일에 두 번째로 빨랐는데요. 부산과 강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도 벚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우리가 꽃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낙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참 보기 좋네요. 오늘 낮엔 반팔이 어색하지 않았죠? 네, 지금은 20도 정도로 기온이 좀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는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 상당수가 반팔 차림이었습니다. 집에서 물도 가져오고 겉옷 벗고 반팔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가 27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올랐다고 분석했는데요. 더위는 모레인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자, 이렇게 올봄 벚꽃의 개화 속도가 빨라진 건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와 반세기 만에 최장 가뭄이 나타나는 이상기후가 집중됐습니다. 한반도가 이미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에 진입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희 기자가 전합니다. 도로 위 승용차가 물에 잠기고 시민들은 물살을 헤치며 걷습니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쏟아진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 한 달간 발생한 인명피해만 19명, 재산 피해는 3,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태풍도 평년보다 많이 찾아왔는데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제11호 태풍 흰남노 등의 세력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과거 경험하지 못한 극한 기상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반면 남부지방엔 물이 부족해 가뭄이 227일 계속됐습니다. 1974년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최장 가뭄입니다. 초여름 때이른 열대야와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는 1년 새 13%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 도심엔 생소한 벌레도 떼지어 나타났습니다. 문도 못 열어. 아주 시커매버라고 문도 못 열어. 이처럼 지난해는 이상기후의 종합판으로 기록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반도에 기후 변화를 넘어선 기후 위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의 이상 기온의 상당 부분은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라는 요소를 빼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기후 재난이 더 잦아질 것에 대비해 이상 기후 감시와 예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상이변은 농산물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뭄, 태풍 등으로 작황이 나빠진 품목의 가격이 폭등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충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단호박 한 통이 8,000원에 육박합니다. 불과 1년 전 3,000원 정도였는데 2.5배나 오른 것입니다.
지금 팔리는 단호박은 남반구 뉴질랜드산인데 지난 2월 최악의 사이클론이 뉴질랜드를 덮치며 단호박 생산이 급감해섭니다. 오렌지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미국산의 경우 지난해 캘리포니아 가뭄으로 생육이 나빴고 스페인산은 지난 겨울 냉해를 입었습니다. 작년 여름 폭염과 가뭄이 덮친 이탈리아에선 토마토와 올리브가 피해를 봤습니다. 올리브유 가격은 전년 대비 35% 뛰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부지방에 찾아온 50년 만의 가뭄으로 대파의 출하가 늦어지고 양파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하나 넣을 거면 반쪽 넣고 그냥 진짜 양파 안 넣을 때도 있어요. 대파도 저는 여기 와서 싱싱한 거 살려다가 좀 진한 거.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 이상 고온과 가뭄, 태풍 등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KB와 압수수색과 성범죄 또 뒷돈 요구 논란으로 얼룩졌던 프로야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19단 체제가 된 후 처음으로 개막전 전구장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딴 악재에도 경기장을 이렇게 찾아준 팬들 응원에 이제 야구계가 자정된 모습으로 응답해줘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두산과 롯데의 개막전이 열린 잠실구장. 경기 전부터 팬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 초여름 날씨에 반소매 유니폼부터 양산까지 등장했습니다. 첫 직관을 하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개막식을 서울에서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검찰 수사와 WBC 조기 탈락 등 악재가 터졌지만 팬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팬들에 대한 서비스나 아니면 뭐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 걸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올해 첫 홈런의 주인공은 SSG 랜더스의 최고령 타자 추신수였습니다. 1회 첫 선두 타자로 나서 담장을 훌쩍 넘기는 시원한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호투도 빛났습니다. KT 벤자민은 6이닝 동안 1실점 무자책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키움 안우진은 탈삼진 12개로 개막전 최다 탈삼진 기록을 새로 쓰며 6이닝 무실점 호투했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이끄는 두산은 연장 10일에 로하스의 극적인 끝내기 석점포가 터지며 롯데를 12대10으로 제압했습니다. 오늘 하루 야구장을 찾은 팬은 10만 5,450명, 10개 구단 체제 처음으로 개막식 전구장이 매진됐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대구구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막전 시구자로 깜짝 나섰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는데요. 소통 행보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라운드에 오르며 관중석을 향해 두 손을 흔듭니다. 윤 대통령이 마운드에 올라 던진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 존에 꽂혔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시구에 나선 건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6번째고 개막전 시구는 3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나무식, 정연발 전 선수 등과 경기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이후 대구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과 목표는 오직 국민이라며 초심을 다시 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낍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일정이라며 앞으로도 민심이 흐르는 곳을 자주 찾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는 4일 법원에 출석하는데 연일 찬반 시위가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를 기소로 이끈 뉴욕 맨해튼 검사장에게 질문이 쏟아집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in the indictment yesterday. How many charges are there? 전날 대배심에선 문제가 된 성인물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뿐 아니라 트럼프와 불륜 관계였던 또 다른 성인 잡지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침묵을 대가로 거액을 준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제2의 입막음 의혹도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Putting his head down and just looking very carefully and methodically at all of the facts. 반발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기소 당일에만 52억 원에 이르는 정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We can't allow something like this to happen. This is just a travesty of justice. 오는 4일 법원에 출석하는 트럼프는 다른 피의자들처럼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을 찍습니다. 하지만 수갑은 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o avoid things like handcuffs or perp walks, because that does look like deliberate humiliation. Just focus on the charges. 이어지는 찬반 시위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뉴욕 경찰엔 비상 대기령이 내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김정남 사망 당시 옷가지와 갖고 있던 수억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관 중인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을 포함한 유가족들은 언제 또 북한이 암살을 벌일지 몰라 해외에서 은신 중입니다. 윤동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베트남 여성들이 묻힌 VX 독극물로 사망한 김정남.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시신 송환 요구를 들어주면서 현지 공관에 파견 나와 있던 정찰총국 관계자들은 김정남 시신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정남의 유품은 6년 넘게 말레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세팡 지방경찰 부청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족이 찾으러 오지 않아 유품 처리에 대해 검찰과 논의해야 한다며 유품 중엔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화폐가 있지만 휴대전화나 노트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당시 현지 경찰은 김정남의 가방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그리고 13만 8천 달러의 현금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중요한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북한 정찰총국 관계자들이 시신과 함께 북한으로 가져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유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유품을 재무부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So far, we are still waiting for the next of kin to report to us. We need to look into the medical records, but we do not have access to the medical records at the moment. 하지만 유족인 본처 신정희와 아들 김금솔, 후처 이혜경과 김한솔, 김소리 남매는 김정남 암살 이후 추가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김의겸과 오랜 악연입니다. 예, 두 사람의 설전 장면을 저희가 참 꽤 많이 봤는데 최근에도 있었죠, 그런 장면이. 네, 맞습니다. 이틀 전 법사위에서 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과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언급하자 이 한 장관이 김 의원의 과거 흑석동 상가 투자 의혹을 겨냥하듯 맞받아쳤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동훈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만배 누나에 대해서 서면 조사라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단 부동산 업계를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며칠 전에도 법사위에서 충돌했잖아요. 네, 지난 27일에 이 김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아들의 학폭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이 정순신 변호사 관련 공격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연신 손을 떠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손을 왜 떨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가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 의원은 이 한 장관이 이 잘못된 정보로 공격했다면서 잔기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잔기술인데 잘못된 정보로 저를 역공을 해서 그러니 제가 속에서 열불이 부르르 떤 거죠. 네.
네, 문제는 지난 24일 김 의원이 대변인 자격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를 결정한 이 당무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 만장일치라고 거짓 설명으로 논란이 되자 이때는 그 정도의 장기술은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둘러댔는데요. 이를 두고 본인 장기술은 괜찮고 남의 장기술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두 사람의 악연이 꽤 오래됐죠? 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김 의원이 2021년 6월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자 당시 좌천돼 있던 한 검사장을 향해서 12.12 쿠데타를 기획한 허화평 같다 이렇게 비난했고 한 장관도 지지 않고 김 의원을 향해 허문도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허문도 씨는 기자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대통령 공보비서관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 장관을 향한 김 의원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민주당 의원을 따라가 악수를 했다. 또 이재명 대북코인 수사를 위해 미국 출장을 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 장관이 이 윤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 장관이 발끈했고 결국 10억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고발까지 당하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즐긴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올 초에 이 가짜뉴스에 대한 반성 대신에 소송에서 반드시 이긴다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해 말에는 이 법적 후원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웠다고 자랑하면서 이 한 장관에게 고맙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민영사를 제기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후원금을 보내준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네, 이 때문에 이 내년 총선에서 군산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김 의원이 한 장관과의 설전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한동훈, 김의겸과 오랜 악연의 느낌표는 큰 기술로 진검승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물론 이 야당 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당한 공격을 하는 걸 뭐라 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신문기자 출신으로 팩트를 강조했던 이 김 의원이 유독 자신의 가짜뉴스만 장기술이라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주기 충분할 겁니다. 이 장기술이 아닌 이 팩트라는 큰 기술로 나서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MZ에 올인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층인 MZ세대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8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요. 이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최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청년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MZ세대에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네, 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요, 이 윤 대통령의 MZ 사랑이 후보 시절부터 남달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에 2030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이 온라인 캠페인인 민지야 부탁해를 시작했습니다. 또 당시 윤 후보는 대선 캠프에 이 청년 보좌역을 신설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요. 또 MZ 사이에서 유행하던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동참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대선 기간 내내 이 MZ 세대 공략을 최우선순위로 놨습니다. 이런 행보를 보면 MZ세대가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이 2012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 2040 세대는 진보 진영을 지지하고 50대 이상은 이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구도였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변화가 감지되더니 실제 지난 대선에서는 이 젊은 층의 지지가 윤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MZ세대인 2030 세대가 전체 판세를 좌우하는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요. 여야 모두 젊은 층 공약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죠? 네, 이 최근 주 69시간 문제로 혼선을 겪으면서 실제로 이 젊은 층 지지가 크게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1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지지율도 30%대까지 떨어지면서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MZ세대의 실망감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MZ세대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한다 절박함이 그만큼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윤, MG에 올인하는 이유의 느낌표는 미닝아웃을 기억하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미닝아웃이라는 말은요, 이 본인의 가치관이 뚜렷한 MZ세대가 이 소비를 할 때도 가치관이나 신념을 드러낸다 이런 뜻으로요. 의미와 커밍아웃의 합성어입니다. 그만큼 MZ세대가 가치관을 중시한다는 건데요. MZ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뿐인 정책으로 끝나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이 있는 전남 순천만 일대에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2013년 첫 박람회 이후 10년 만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열리는 국제 행사이기도 한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 개막 첫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는 오늘 하루 1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박람회 일대는 순천만 일대로 인파가 북적였습니다. 오늘 막을 올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정원의 산미다를 주제로 이어집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순천 도심 등 축구장 280배 면적에서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 14개 나라 17개 도시가 참가해 각 나라의 특색이 있는 정원도 선보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당초 관람객 800만 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개막전 입장권 예매가 54만 명을 넘어서고 체험학습 예약도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1000만 명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7개월 동안 K-팝과 전통 공연,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매일 이어집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낮보다 아름답다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야경도 매일 밤 즐길 수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주차장과 셔틀버스 등 교통 편의와 휠체어 이동을 위한 무장의 통로 조성, 반려동물 편의시설 등도 마련하며 박람회 성공 개최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정원 사이로 난 백기를 유람하고 정원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자연의 정취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미리 담아왔습니다. 아스팔트를 걷어낸 자리에 드넓은 잔디밭이 펼쳐집니다. 도심수해 예방용 저류지엔 백두산과 한라산 분화구를 본뜬 잔디광장이 들어섰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상징하는 그린 아일랜드와 오천 그린 광장입니다. 체험도 하고 전시도 보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지하 7m 아래에는 태양광 기술을 접목한 미령 정원인 시크릿 가든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안쪽이 되게 시원했고요. 시원하고 그리고 또 못 봤던 식물들도 많았고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이름을 딴 정원과 유럽풍 정원이 조화를 이루며 색다른 풍경을 자아냅니다. 유럽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색다르고 사진 찍기 너무 좋은 명소인 것 같아요. 정원 사이로 난 물길에서 배를 타고 2.5km를 유람하고 거대한 정원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야경도 즐길 수 있습니다. 유럽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하루 종일 자고 싶고 재충전하고 싶다 하시면 가든스테이 장소도 한번.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에 이르는 순천만 국가정원 전체가 오감을 만족시키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벚꽃이 만개하면서 나들이 객들로 붐볐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외출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날이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미세먼지를 차츰 밀어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농도가 조금 높을 수 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청주와 대전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상도와 제주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초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년 전 북한 장성택 부위원장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이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죠.
고모부를 공개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던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성착취에 생체 실험까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3급 비밀로 묶였던 북한 인권보고서가 7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야당목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7년째 가로막혀 있습니다. 참상을 알고도 침묵하는 건 직무유기 아닌지요. 북한 고위관리의 자녀였던 이서현 씨는 안보리 회의장에서 참상을 털어놓으며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 무엇인지도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줄도 모른다고 호소했습니다. 알려야 알 수 있고 알아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